1942년에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45년에 최초의 핵 폭발 실험도 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실전적으로 핵무기가 투하가 되죠. 그런데 맨해튼 프로젝트가 1942년 시작되기 이전에 어떤 과학적 성과들이 있었고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로 이어졌는지 이 과정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혹시나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러 갈 때 좀 그런 전후 사정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 핵 분열을 어떻게 발견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는지 그 스토리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시작을 맨하튼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꼭 10년 전인 1932년으로 잡았는데요. 1932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영국의 제임스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공로로 1935년에 체드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어,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원자 핵 속에 플러스 전기를 가진 양성자, 뭐 양성자, 중성자 이제 이런 구분이 아예 없었죠. 아예 없었고 제임스 체드윅이 원자핵 안에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 말고 정기적으로 중성을 띤 새로운 입자가 존재한다. 이제 이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 중성자의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핵분열, 핵무기 이건 전부 다 중성자 노름이거든요. 그래서 중성자의 발견으로부터 사실은 핵분열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 2년 뒤인 1934년에 그 이렌 졸리오 키리와 그의 남편 프레데릭 졸리오. 이렌 키리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 마리 키리, 그 유명한 마리 키리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보통의 원소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이나 그런 원소에다가 알파 입자면은 이게 그 헬륨 원자핵이라 그랬죠. 헬륨 원자핵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핵을 이제 알파 입자라고 하는데 이 알파 입자를 때려 가지고 새로운 방사성 원소를 합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없던 일이거든요. 그냥 보통의 방사성이 없는 원소를 가지고 방사성을 띠는 물질로 바꾸었다. 이게 굉장히 좀 당시로서는 센세이셔널한 그런 결과였고 이 공로로 1935년 이제 두 부부가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 엄마도 부부가 노벨상 받고 엄마가 또 단독으로 받고 그 다음에 딸과 사위가 또 이렇게 공동으로 노벨상 수상하고 이제 이 집안이 그런 집안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렌 그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 졸리오 키리는 이렇게 남편 성하고 자기 성하고 같이 이렇게 붙여서 이렌 졸리오 키리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부르고요. 그래서 이 그 34년에 이 결과가 굉장히 또 중요했고 이들 부부가 또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비슷한 핵물리학 관련된 실험들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같은 해에 이탈리아에 있던 그 엘리코 페르미라고 하는 위대한 물리학자가 이런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요. 알파 입자 대신에 중성자를 이용해서 실험하자라는 이제 생각을 냅니다.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원자핵에 때릴 때 정기적인 저항이 없어요.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자핵에 때렸을 때 정기적 반발력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은데 중성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를 이용한 실험으로 다수의 방사성 원소를 합성합니다. 거의 뭐 주기율표를 쫙 훑어가면서 그 원소에 대놓고 이제 중성자를 때리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사성 원소를 아주 짧은 기간에 정말 미친 듯이 실험해서 다수의 방사성 원소를 합성을 했고 이 과정에서 또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냐면은 93번하고 94번 원소를 새로 합성했다고 발표합니다. 이 당시까지는 주기율표에 92번 우라늄까지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보다 더 무거운 새로운 원소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발표한 거예요. 우라늄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초우라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아우소늄 헤스피륨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이게 그리스 말로 고대 그리스 말로 다 이탈리아를 뜻하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로로 엘리코 페르미가 193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단독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자, 이게 엘리코 페르미의 모습인데 갈릴레오 이후에 이탈리아가 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할 수 있고요. 현대 물리학에 페르미 이름이 들어간 용어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때 사실은 그 엘리코 페르미가 무솔리니의 반유대 정책을 피해서 이제
그 미국으로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부인이 유태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원래 계획은 39년이었는데 38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노벨상 받으러 이렇게 출국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영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상금도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코 페르미가 노벨상을 수상하던 1938년 12월 달에 독일에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오토 한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제 프리츠 슈트라스만과 함께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때리는 실험을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엘리코 페르미가 했던 그런 비슷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새로운 원소가 아니라 이게 생성물이 바륨, 사람들이 뭐 잘 알고 있던 바륨인 것 같아요. 생성물이 화학적 성질이. 그래서 이게 지금 결과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결과를 그 동료 과학자였던 리제 마이트너 그리고 그 조카였던 오토 프리슈가 이 결과를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핵분열 현상으로 우라늄 원자에게 쪼개지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그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E는 mc 제곱,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공식이죠. 이 공식에 따라서 그 반응 전후의 질량 차이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이걸 이제 올바르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이제 핵분열 현상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이고, 이 공로로 한은 1944년에 노벨 화학상을 단독 수상하게 돼요. 사실 이 오토한하고 리제 마이트너가 이게 동료였는데, 여기 이제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둘이 같이 연구하는 동료였는데, 리제 마이트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국적이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제 오스트리아 병합을 하면서 이제 리제 마이트너 신분이 좀 애매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유대 정책의 대상자가 되면서 리제 마이트너가 38년에 이렇게 그 덴마크, 스웨덴 이렇게 이제 독일을 떠나게 됩니다. 독일을 떠나 있으면서 오토한하고 이제 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실험 결과를 토론을 하고, 그래서 38년 연말 39년 연초에 야, 핵분열이다 이거는 이제 그런 논문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최초로 이제 핵분열 현상을 확인하게 된 이제 그런 사건인 거죠. 그리고 39년 이제 뭐 봄 정도 되면은 이게 그 핵분열 현상이 발견되었다 유럽에서, 이 소문들이 이제 막 쭉 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도 이 소식들이 알려지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똑똑하잖아요. 그 핵분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거 잘하면 폭탄도 만들겠는데,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실험을 처음 이제 확인한 게 독일이니까 나치가 이걸 먼저 새로운 핵무기 개발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돼서 그 이제 아인슈타인과 레오 실라드, 헝가리 출신의 그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레오 실라드가, 이 둘이 이제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명한 일화죠. 여기 레오 실라드의 모습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사진을 소개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루즈벨트한테 전달이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게 39년 10월경이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이 돌아간 건 아니에요. 좀 뭐 형식적으로 뭐 위원회도 구성하고 했습니다만, 좀 중간에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보고서가 하나 나오는데, 40년에 그 오토 프리쉬하고 루돌프 파이얼스는 독일 출신의 과학자인데, 이 둘이 이때 이제 영국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슈퍼 폭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 내용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제 뭐 우라늄의 연쇄핵 반응, 뭐 임계 질량, 폭탄 제조법, 파괴력, 독일의 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알차게 내용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영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과학자였던 헨리 티저드에게 전달을 하고, 티저드가 이거를 보고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영국 내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만듭니다. 그 위원회 이름이 나중에 이제 모두 위원회로 개명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프리슈입니다. 오토 프리슈. 그 리제 마이튼의 이제 조카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파이얼스와 프리슈의 보고서, 이 보고서가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했다.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년에 이 모두 위원회 보고서가 미국에 전달이 돼요. 최종 보고서가 전달이 되는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비행기 실을 수 있는 작은 핵폭탄을 2년 내에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고 미국이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새로운 위원회를 뭐 조직하고 사람들 모으고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하게 되죠. 이제 막 미국에서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게 된 것이 이 모두위원회 보고서 직후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그래서 1942년 여름 되면은 이 무기 개발의 주체가 과학자 그룹에서 육군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 9월에 레슬리 그로브스 대령이 장군으로 진급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이 되고 이제 그 프로젝트 명칭이 맨해튼 프로젝트가 되죠. 맨해튼 공병지구 그게 이제 공식 명칭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그로브스가 오펜하이머를 연구 책임자로 임명을 하게 되죠. 사실 좀 의외의 임명이긴 했습니다. 이게 그 그로브스 장군하고 오펜하이머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해 12월 달에 페르미가 시카고 대학에서 최초의 핵 반응로를 만든 데 성공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연쇄 반응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현실에서 직접 구현해 보인 겁니다. 이게 그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원자로 그 원자력 발전의 이제 뭐 최초의 어떤 그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핵반응로를 만들면 여기서 사실 이제 나중에 뭐 이 원리를 이용해서 플루토늄도 만들 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진전을 42년에 이루게 됩니다.